계속 쓰기 나의 단어로 데니 샤피로 지음 한유주 옮김 마티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제목이 영어로는 스틸 라이팅인데 글쓰기에 관한 책이에요. 이 데니 샤피로라는 분이 쓰신 소설들이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아직 국내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소설들도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 사실 너무 좋았어요. 바로 원서를 바로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명문장인 것 같고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작가분이 이 글 중간에 글을 쓰는 것 중에 단어 하나를 윤인하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문장들도 다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게 시작하자. 페이지 위에 담으려는 세계. 아는 것 전부, 이제껏 떠올려온 온갖 생각들, 만나온 사람들 한 명 한 명, 당신의 내부에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감정들의 모음 등 이걸 전부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꼼짝없이 마비 상태가 될 것이다. 안 그럴 사람이 있을까? 침대에서 빠져나올 때 한 발을 다른 발보다 먼저 바닥에 내려놓는 것처럼 이를 닫고 얼굴에 물을 끼얹고 동물이나 아이가 있다면 끼니를 챙겨주고 원두 무게를 재고 주전자를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글을 쓸 때 한 번에 한 단계씩 접근해야 한다. 처음부터 세계 전체를 떠올릴 수는 없지만 보도의 갈라진 틈이나 까진 구두 뒤축을 묘사하는 건 가능하다. 그리고 갈라진 보도나 까진 구두 뒤축은 빛의 피놀처럼 이야기에, 인물에, 우주에 진입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모퉁이를 만들자.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은 모퉁이부터 만든다. 그들은 색깔이나 모양을 무시하고 그저 각진 모서리만 찾는다. 그들은 아주 조그만 모퉁이 하나를 맞추는 데 집중한다. 모든 책과 이야기, 그리고 에세이는 단어 하나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이, 그 다음에는 하나의 단락이 이어진다. 이런 단어나 문장, 단락들은 실제로 시작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기도 한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야기 전체를 알려고 안달하지 말자. 첫 데이트에 나가서 증손자를 상상하는 꼴이니까. 대신 아주 작은 세부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내가 남편의 턱수염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닦아낸다거나 한 여자아이가 입은 빛바랜 청바지 아랫부분에 주름이 졌다거나 페이지 위 어딘가에 어디에든 스스로를 정박시키자. 당신의 전념, 그래. 이 사소한 모퉁이에 전념하고 있다. 단어 하나,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세부, 전진하자.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그리고 단어 하나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단어를, 또 다음 단어를. 그렇게 문장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믿져야 본전이다. 마침내 몇 페이지를 써냈다. 완벽하지 않았고 나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은 건 내 작품이 뉴요커 폰트로 실린 걸 봤던 순간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파를 봤을 때도 아니고 이어지던 축하 전화와 메시지도 아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침실 책상 아래쪽, 브로드웨이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과 어둠 속에서 빛나던 컴퓨터 화면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스스로 작가인 것처럼 행동하자. 앉아서 시작하자. 방금 뭔가 아름다운 걸 창조한 것처럼 행동하자.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진짜를,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 누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말자. 어슴푸레한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성을 보여주자.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좋은 문장들의 음악으로 귀를 채우자. 우리가 마침내 쓰던 원고로 돌아갈 때 이 음악이 우리를 실어 나를 테니까. 이 음악은 우리가 수많은 작가들의 교향악단에 속한다는 것을, 언어를 다루는 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까지 이 언어들이 서로 충돌하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음악은 대충 좋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다. 위대한 작품을 읽으면 고무된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준다. 작업실 바닥에 놓인 수십여 권의 책 가운데 하나씩 골라 시작하는 나의 하루는 즉각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밝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생각해보자. 1시간 동안 좋은 책을 읽고 나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안타까운 기분을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길잡이로 삼을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한 단어를 쓰고 다음 단어를 쓰고 서투르게나마 몇 페이지를 쓰고, 그래서 더 이상 하찮은 덩어리가 아니라 소설이나 회고록,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부를 만한 엉성한 페이지 몇 장에 불과하지 않은 걸 쓰려면 추측파가 필요하다. 가끔 내게 날마다 글을 쓰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일주일에 닷새 동안 글을 쓴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믿기 어려워한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영업일을 지키듯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되묻는다. 외롭지 않느냐고,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느냐고, 아니면 지루해지지 않느냐고 묻는다. 자극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제의 대화는 언젠가 은퇴하면 글을 쓰겠다거나 자기 인생사를 대필해줄 유령 작가를 고용할 거라는 상대방의 말로 끝나곤 한다. 당신은 분명 자기 관리를 잘하는군요. 그들이 말한다. 그러면 나는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딱딱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다. 제 일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 관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영감을 얻죠? 그들이 묻는다. 저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아 영감의 길목에 저를 내려놔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묻는 사람에게는 종종 이렇게 답해준다. 내가 자리에 앉지 않으면, 거기서 작업하고 있지 않으면 영감은 나를 그대로 스쳐 지나갈 것이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말해도 모자라다.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심리학자이자 에이즈 연구원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 새벽이 오기 전 첫 소설을 썼다. 한 학생은 편집자였는데 매일 출근하기 전 방해받지 않는 귀중한 1시간을 할애해 첫 소설을 작업했다. 이처럼 집중력을 쏟는 1시간 동안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그 시간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신성한 리듬으로 자리할 때 특히 그렇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다른 일들처럼 실천해야 한다. 글을 쓰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내 이름이 박힌 소책자 하나가 겨우 나왔을 것이다. 글을 쓰고 싶은 기분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 마라토너가 달리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나? 교사가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로 가득 차서 일어서는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추정컨대 오직 행위만이 생산적이다. 할 일을 하는 것만이 그에 대한 욕구를 가능하게 한다. 선수가 경기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발명가가 작업실로 터덜터덜 걸어가 등 뒤로 문을 닫는다. 작가가 오로지 작업하기 위한 시간을 내며 작업 공간에 앉는다. 그렇게 해서 작가가 영감을 받았을까?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자극이 필요한 작가가 산만해지고 지루해하고 외로워졌을까? 물론 그렇다. 그렇게 앉아있기란 의심의 여지 없이 어렵다. 누가 그렇게 앉아있고 싶겠나? 작가의 마음속 언저리 무언가가
자꾸 괴롭힌다. 이 작가는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스프를 끓여야 할까?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기 직전, 그러면 전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직전이지만 기다린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해낸다. 지금이 자신의 1시간 혹은 2시간이나 3시간 일하는 것을. 이게 작가의 습관이며 일 규칙이다. 발렛바 앞에 선 무용수를 생각해보자. 플리에, 엘리베, 바트망, 탕뒤. 실천과 예술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기에 무용수는 실천하고 있다. 실천이 곧 예술이다. 당신이 작가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책을 냈고 운이 좋아서 이 나라에서 북투어를 다닐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작가들에 속하더라도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조그만 도시,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고 소독제 냄새가 나는 호텔방에서 관객 5명이 간이의자에 앉아있는 곳으로 낭독하러 갈 준비를 하며 보낼 것이다. 5명 중 2은 서점 직원이고 2은 당신의 먼 사촌이고 나머지 1사람은 노숙인으로 당신이 낭독하는 도중에 일어나 어기적거리며 나가버릴 것이다. 경험담이다. 하루에 3쪽, 일주일에 5세. 작가로 살아오는 동안 책을 쓸 때 이 패턴을 지켜왔다. 아침 나절 대부분을 3쪽을 쓰면서 보내고 오후에 다시 살펴본다. 여백에는 고칠 부분이나 단어 선택에 대한 생각을 적어둔다. 가끔은 자기 전에 다시 읽어본다. 문단을 덜어내고 문장들을 재배치한다. 다음날 햇빛이 비칠 때 해결되기를 바라는 질문들을 적어놓는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 페이지들에서 시작하는데 써둔 메모들이 진입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원고의 내부로 들어갔다는 걸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변화를 주면서 시작한다면 이미 작업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나를 기다리는 함정이나 산만한 요소들을 피한 셈이다. 어떤 작가들은 단어를 센다. 또 어떤 작가들은 정해둔 쪽수를 채우고 손으로 쓰고 책상 앞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낸다. 목표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닥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작업 틀을 설정하는 것, 즉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게 규칙이 아니라 리듬이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채찍이라도 휘두를 것 같은 감독관을 연상시키는 단어다. 규칙에서는 처벌의 냄새가 나고 적어도 아들 제이콥이 숙제할 때 크게 한숨을 쉬고 다 했다 처럼 목록에서 하나씩 소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 리듬은 다정한 정렬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상적으로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위안이 되는 패턴이다. 하루 3장, 일주일에 닷새, 산수를 해보자. 나도 언제나 계산한다. 일주일이면 15장, 한 달이면 60장. 잠깐, 근데 나는 반년 만에 장편소설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쓴 적이 없다. 사실 2년도 빠르고 대개는 3년 정도 걸리거나 그 이상 걸릴 때도 있다.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리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무슨 일인지 말해주겠다. 실패하는 것이다. 실패하고 방해를 받는다. 언젠가 윌리엄 스타이런은 이처럼 곤란한 상황을 인생의 벼룩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작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언제고 문제가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이라는 한 단어로 좁혀진다.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고 정오에 학교에서 연극이 시작되고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찾아오고 눈이 온다. 긴 주말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누가 알았겠는가. 지붕에서 물이 샌다. 이웃집이 공사 중이다. 위기를 겪는 친구가 전화를 해온다. 인생은 귀중한 글쓰기 시간을 가지라며 멈추는 법이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삶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협상한다. 안정되거나 보통이거나 고정된 날 같은 건 없다.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할 뿐. 리듬을 찾는다고 해서 마법의 약을 가진 건 아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리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원고 매수를 세건 시간이나 단어를 헤아리건 하나의 작업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원고는 우리에게 무심하다. 아니, 더 나쁘다. 원고는 상처받은 연인처럼 등을 돌린다. 우리는 이를 견뎌야 하고 숨은 걸 잘 구슬려서 나오게 해야 한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자.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그렇게 우리는 익히 아는 패턴에 정착한다. 3쪽, 2시간, 1000단어. 우리는 방랑했고 이제 돌아왔다. 낯익음이 안겨주는 위안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한 번 더 늘 해왔던 것처럼. 창의적 글쓰기의 경우 여기서 창의적 글쓰기란 예술가 앤 트루이트가 한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성의 신경에 의지해 자기 자신을 단호하게 작업에 몰아붙이는 엄격한 규율로 묘사한 종류의 작업을 말하는데 개요는 필연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닥터로가 말한 안개가 필요하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나치게 많이 안다면 가는 내내 작업은 고통받을 것이다. 눈앞에서 경련하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사체를 끌고 가다 마침내 지쳐서 포기하고 말 것이다. 개요는 우리가 작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환상을 안겨준다. 그래서 안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창작 과정에는 반대급부로 작용한다. 형식에 맞추어 그림을 그린다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것이 나타나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실수하거나 변화를 감내하거나 변주를 시도하는 것, 정신. 변주를 시도하는 정신. 실수하는 정신. 이것이 형태를 움직인다. 이 근사한 생각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 실수 자체가 작품을 살아있게 한다니. 구조는 중간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참 활발할 때에 통제를 포기하려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야 구조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후에 그레이엄은 데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너를 통해 행위로 번역되는 생명력이, 삶의 동력이, 활발함이 존재해. 너는 언제나 유일한 너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고유하지. 내가 이걸 막으면 어떤 매개를 통해서도 존재할 수 없을 테고 사라지게 될 거야. 이 세계는 들을 수 없을 거야. 이 표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결정하거나 다른 표현과 비교하는 건 내 몫이 아니야. 내 것으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내 자신이나 내 작품을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내게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들을 직접적으로 인지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해. 채널을 열어두도록 해. 마냥 즐겁기만 한 예술가는 없어. 어느 때고 무엇에건 만족할 일도 없어. 그저 이상하고 신성한 불만족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이야. 다른 이들보다 더욱 살아있게 해주는 축복받은 불안만이 있을 뿐이야. 나는 지난 20년 동안 책상 메모판에 마사 그레이엄의 이 말을 붙여두고 그 안에 담긴 생각을 여러 번 곱씹었다. 어느 때고 무엇에건 만족할 일은 없어. 아주 산뜻하고 솔직하고 엄청난 위안이 되는 말이다. 나는 위안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결국 이런 일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곱씹게 한다. 오히려 이런 누적의 무게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나는 여기서 존 디디언이 평범한 축복이라고 부르는 평범한 삶이 가장 귀중하다는 걸 배웠다. 우리는 인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나는 그저 달걀을 깨고
버터를 녹이고 빵을 굽는 일에 집중한다. 이보다 더 기본적인 건 없다. 시골길을 달려 제이콥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동안에는 길가의 연못 수면에서 논이는 햇빛과 들판의 소들이 그려내는 실루엣에 집중하자고 다짐한다. 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달걀, 소들. 하지만 나의 나날은 이런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뭔가 특별하고 극단적이고 비범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답시고 평범함을 내친다면 삶을 놓칠 수도 있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인물들과 그들의 상황이 어쨌거나 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유명한 예술가에 관한 소설을 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아온 정신분석가에 관한 소설도 썼다. 이 인물들을 사랑했고 이들은 내게 진짜였다. 하지만 평범하지는 않았다. 회고록 슬로우 모션을 쓰고 다시 소설로 돌아갔을 때 제이콥이 아팠던 와중에 내 머릿속에서 뛰놀기 시작한 건 평범한 가족이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는 일상에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델러웨이 부인은 그저 자기 일을 보러 나가는 여성이다. 클러리서 델러웨이를 비범하게 만드는 건 그녀 내면의 삶이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도 이를 알고 있었다. 에마 보바리와 샤를 보바리는 곤경에 처한 평범한 사람이다. 포크너는 자신과 충돌하는 인간 내면의 문제만이 좋은 글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박동하는 심장이라면 필히 내재하고 있을 이런 충돌을 조명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독자에게 공감하고 하나 되는 감각을 갖고 발견하게 해주므로 여기서 우리는 개별성에서 벗어나 인간됨이라는 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이 주는 가장 큰 위안을 얻는다. 엉망진창은 신성하다. 우리는 상속받은 것, 그리고 상속받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매일 작업하려고 앉으면서 이 장소들을 여행한다. 내가 가학적이어서가 아니다. 과거를 살아가고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나의 언어가 나의 곡괭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도구로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의 거친 표면을 그것이 무엇이건 조금씩 깎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뼛속까지 알아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했다. 물어뜯고 파묻고 파내고 또 씹어라. 물론 이 강력하고 지혜로운 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 우리는 목수건, 법률구조 변호사이건, 법률구조 변호사이건, 응급의건, 소설가건, 사랑하는 일을 하려면 가능한 한 자기 자신부터 깊이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뼛속까지 알아라. 자신에 대한 알은 엉망진창일 수 있다. 뱉고 하지만 이렇게 씹고 파내는 행위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 우리의 뼈는 가장 좋은 스승들이다. 또 씹어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혹은 긴 휴가나 여름 휴가처럼 원고에서 멀어져 있던 시간이 끝난 후라면 이 출근을 보다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자유로이 거닐 때 즐길 수 있는 내면의 장소로 여행하고 있다. 그러니 전기회사가 기다리게 놔두자. 메일이 쌓이게 내버려 두자. 핸드폰 알람을 끄자. 주변 목소리들이 조용해지다 사라진다. 우리는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처럼 NPR을 들으며 탄탄한 받침대에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올려놓고 여행한다. 글을 쓰고 있던 그 장소로 돌아가면 그곳은 확장되어 우리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그곳은 이 세상보다 넓다. 하지만 아이가 예술가라면 재능과 갈망, 견디는 능력, 무엇보다도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융합할 수 있다면 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삶이 우리를 선택하니까. 그녀의 학우 중 많은 이가 글 쓰는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소설가이고 단편 작가이고 편집자이고 교수다. 몇 명은 졸업 이후 자리를 잡기까지 5년, 10년, 12년이 걸렸다. 여기 한편 단편 하나, 저기 단편 하나, 거절 통지서로 가득한 서랍, 옷장 속에 버려져 파묻힌 소설들, 의심할 바 없이 수없이 많은 날이 무기력함과 후회로 채워졌을 것이다. 내 연구실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 작가들은 이제 창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모욕을, 거절을, 불확실함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단계를 뛰어넘고 초조함에 굴복해 작품을 미처 준비되기도 전에 내보이고 싶은 마약에 손대는 것과 같은 충동을 피하는 법을. 그들은 횡재수가 없다는 걸 체득해왔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들이 그녀를 생각할지 궁금하다. 나는 계속 글을 쓸 거예요. 글쓰기는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장엄하고 불란한 존재에게 활짝 열린 창문이 되어 주었고, 내가 손에 쥔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어 주었지요. 글쓰기는 나를 아늑함과 안전함 너머로, 자기 인식의 한계 너머로 몰아붙여 내 이해 능력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지성을 강화했어요. 글쓰기는 특권이었지요. 내 엉덩이에 채찍질을 해댔고요. 내가 귀중한 명철함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고통, 무작위, 선한 의지, 운, 기억, 책임감, 친절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건 아니건 말이죠. 글쓰기는 내가 성장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진화해야 한다고요. 더 나아지라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몰아붙였죠. 글쓰기는 나의 병이자 약입니다. 내가 겪었던 상실들을 견디게 했고 상실들의 대안이 되어주었죠. 어떤 패턴을 찾아낼 때까지 내가 느꼈던 어떤 혼란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면서요. 아주 가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몰라.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머니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를 찾아냈을 수도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꾸고 있어. 나는 죽은 자와 산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래요. 나는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